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8년 4월 25일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에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신영복 씨가 쓴 글씨체 그리고 민중미술가의 판화가 섞여 있는 서화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영복 씨가 쓴 액자를 선물해가지고 이 각 비서관실에 걸도록 했다고 합니다. 2012년 대통령 당시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 였는데 이 글씨체도 신영복 씨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제에 걸려 있다고 알려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록인데 이 족자도 신영복 씨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2017년 1월 신영복 일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당시에 전 민주당 후보는 전 후보죠. 당시는 아직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추도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 선생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셨다. 더불어 숲에서 나온 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기 추도식 때는 선생이 강조하신 더불어 숲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동계올림픽 리셉션 연설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 원시적 우정이라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따져봐야 될 게 평양에는 이 신영복 씨와 함께 체포돼서 사형당한 김종태의 이름을 딴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남북한 정권이 다 통일혁명당의 간부 두 사람, 남한에서는 신영복, 북한에서는 김종태를 다 같이 존경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남북한이 어떤 운동가를 같이 존경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정체는 뭐냐? 더구나 당명 그리고 선거 구호는 이념이 들어가 있고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 상징 속에 신영복이라는 인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신영복 연구가 필요한 것은 신영복 연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사를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함으로써 신영복 씨를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대용이라는 사람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대용 장군은 최근에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역할을 한 분으로 우리 역사에 이름이 남습니다. 첫째, 6.25가 닿았을 때는 6사단의 장교였습니다. 춘천을 방어하는 6사단 장교로서 잘 싸웠습니다. 6.25 기습을 받았지만은 6사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격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춘천을 3일 동안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북한군은 춘천을 당일 점령을 하고 한강을 넘어서 수원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국군을 완전히 한강 북쪽에서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에서 3일간 버티니까 한강을 넘어서 배후에서 포위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춘천을 3일 동안 방어한 6사단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의 사단장 김종옥 그리고 이대용 당시 장교 등 여러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사단은 남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비하고 있으니까 기습이 통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6사단이 이제 북진을 합니다. 드디어 1950년 10월에는 6사단 이 이대용
장교가 이끄는 그 부대가 압록강에 도달합니다. 압록강에서 물을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대용 장군은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압록강까지 도달해서 저 건너편에 만주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직후에 중공군이 기습하는 바람에 우리는 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대용 씨는 나중에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420에 있는 주월 한국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에 1975년 4월 월남 폐망을 맞았습니다. 월남이 1975년 4월 30일에 폐망이 되는데 그때 이대용 공사는 월남에 있는 한국인들을 탈출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한국인들을 탈출시킨 다음에 본인은 남게 됩니다. 자신도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남았어요. 이분과 2명, 그러니까 외교관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대용, 이분은 당시에 한국 대사관 주재 무관이었습니다. 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아주 두 번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는 무관, 그 다음에 2번째 근무할 때는 대사관 공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티우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어요. 군사교육을 같이 받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직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을 다 탈출시킨 다음에 이제 응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관은 응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라도 외교관은 외교관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베트남, 공산 베트남이 남북 월남을 통일한 다음에 이 3사람을 응류해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이 북한은 월남을 도와서 월남전 때 미국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국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북한 정보 요원들이 이대용 씨를 만나서 계속 북한으로 데리고 가는 회유 공작을 하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대용 공사는 황해도 출신인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평소에 이대용 공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이분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스스로 잔류해가지고 응유된 것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외교부서 그리고 정보부에 반드시 데려오라 송환을 명령을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도 좋다.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도 좋으니까 이대용 등 2사람입니다. 안희환, 서병호 경무관, 안희환 영사 3사람을 데려오라고 특명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외무부가 이리저리 탐색전을 하다가 1978년에 그러니까 적화된 3년 후에 하나의 이 채널을 가동하게 됩니다. 뭐냐면 베트남에 주재하는 프랑스 대사가 중재를 합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의 종주국이었죠. 베트남은 수십 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베트남은 서로 친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랑스 대사가 우리 정부의 부탁을 받고 월맹입니다. 월맹 통일한 이 월맹 공산정부의 고위층 인사를 만나서 한국 외교관을 석방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쪽 대답이 북한이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나 조치가 있어야 석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협상을 하라 해서 협상이 이제 진행됩니다. 어디서 협상이 진행되느냐? 뉴델리에서입니다. 뉴델리 당시 대사는 이범석 대사였습니다. 이범석 대사는 남북회담할 때 우리 쪽 대표를 한 분이라서 이 북한과의 교섭에 경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뒤에 1983년 아웅산 테러 때 북한의 테러로 당시에 장관직에 계시다가 외무장관이었는데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는데 3자 회담이 됩니다. 중재를 베트남,
월남이 하고 이범석 인도 대사가 대표가 되고, 그리고 정보부에서 나온 사람, 외교부에서 나온 사람, 외무부에서 나온 사람, 정보부에서 나온 사람은 제1차장보 하태준, 그리고 외무부에서 나온 사람은 나중에 외무부 장관이 되는 공로명 두 분이었습니다. 이 3자 회담을 하는데 실질적 회담은 남북한 사이에 하는 거죠. 월남은 그냥 서로 회담하도록 붙여주고 뒤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담이 진행되는데, 제일 처음에 78년부터 이 회담이 진행되는데, 우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누구를 데려가고 싶다 해서 이 3명을 데려오는데, 간첩이나 게릴라나 또는 남조선 혁명가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남조선 혁명가나 이런 사람들을 몇 명 돌려줄 거냐 하는 이 비율을 가지고 다툽니다. 우리 정부는 1대1로 바꾸자. 그러나 북한은 제일 처음에 1대 70을 요구합니다. 4개월쯤 지나서 비로소 비율이 합의가 됩니다. 1대 21이 됩니다. 1대 7. 그러니까 3명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가 21명을 북한에 넘겨주기로 합의가 됩니다. 이 회담 과정에서 조남일 북측 수석 대표가 이범석 대표한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대 7. 이것은 김일성 수령의 명령이다. 우리들 체제상 수령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은 남측도 잘 알지 않느냐 해서 1대 7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도 받습니다. 1대 7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1명을 어떻게 보내주느냐, 이 명단 작성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 명단을 한번 내보라고 북한에 요구를 합니다. 북한은 한꺼번에 21명을 내지 않고 조금씩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내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 북한이 21명의 이름을, 이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름을 냅니다.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좀 황당한 사실이,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13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수 7명, 유기수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복역 중인 사람은 8명이었어요. 그럼 왜 북한이 사형되었다고 이미 신문에 난 사람들까지 돌려가겠다고 명단을 내느냐 하면은, 일종의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이것은 일종의 재고조사다. 간첩들 재고조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한국에서 사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못 믿겠다 해서 확인차 명단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명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 증거를 대라,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더 왈가불가 하면서 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을 21명을 누구로 하느냐를 가지고 한참 서로 지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북한의 의도가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꼭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북한이 보낸 남파 간첩도 아니고 제1동포 출신 간첩도 아니고 통일혁명당처럼 남한 내에 조직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하 조직, 지하혁명 조직 관련자를 데리고 가고 싶다. 이것을 저자들은 남선혁명가라고 했습니다. 남조선혁명가다. 남조선혁명가를 꼭 데려가야 되겠다. 이걸 보면은 통일혁명당, 그러니까 신영복 씨 같은 이 남한의 공산주의 혁명가, 김일성주의자죠. 김일성주의자들을 남파 간첩이나 제일교포 간첩보다도 더 귀중한,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담 과정이 외무부 문서로 비밀로 분류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비밀 분류가 해제되어 가지고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공개된 회담록을 읽어보면은 북한이 집요하게 신영복 씨 등을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게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78년 12월 4일 회의에서 북한 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한 출신 혁명가는 정말로 넘겨줄 수 없는가? 남한 출신 혁명가를 남한 내 가족 문제로 인하여 넘겨주기가 곤란하다면 가족과 함께 넘겨주면 어떤가? 이 경우 그 가족도 21명 속에 계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북한이 제시한 명단을 받고 나서 이런 원칙을 정합니다. 여기 보면은 남한 출신자를 자꾸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그런다. 그건 안 된다. 왜냐? 남한 출신자의 인권이 문제다. 그 가족도 있다. 그러면 보내면은 북한에서 또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훈련시켜서 보낼 것이고 선전에 이용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다른 인권 문제를 만들 수는 없다. 남한 출신은 안 된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보낼 수가 없다. 이런 방침을 딱 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뒤집으려고 끈질기게 이렇게 되면 신정복 씨는 이제 남한 출신이니까 보낼 수 없는 거죠. 그걸 뒤집기 위해서 북한은 가족까지 보내주면 그 가족도 계산해서 21명 중에 한 사람을 포함시켜서 계산하겠다. 이런 양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보내달라고 할 정도니까 이것은 김일성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담은 남선혁명가와 월남에 억류되어 있는 남조선이라는 뜻입니다. 남선 인원과의 교환을 위한 것으로서 남선혁명가 중에는 남한 출신자가 당연히 포함된다. 남한 출신자를 인도할 수 없는 입장이 진정 강하다면 이 회담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억류 인원의 교환에 있어 요청자의 의사에 따라 인원을 넘겨준다는 것은 국제관례에 비춰서도 당연한 것이다.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 남선 측은 남조선이랍니다. 남조선 측은 재판관인 북조선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출생지와 거주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이들을 넘겨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또 나중에는 만약 협조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신영복 씨 등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월남에 통보를 해가지고 월남이 응대하고 있는 남한 외교관 3명을 월남법에 재판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에 우리 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쪽은 다시 별도로 월남 정부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월남 측은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북한 말은 그 공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이제 우리가 보내주겠다는 북한 출신 10명, 그리고 북한이 꼭 데려가야 되겠다는 남한 출신 11명으로 명단을 확정하자. 이렇게 북쪽이 제안을 합니다. 그 21명 명단이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21명의 명단 중에는 북한이 꼭 데려가야 되겠다는 사람 중에 3사람이 통일혁명당 사건 관련자입니다. 신정복 씨는 3사람 중에 1명이죠. 당시에 이 정부 자료에 의하면은 신정복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남한 출신 무기수, 제북 가족 없음, 1968년 8월 16일에 검거되어 가지고 형이 확정된 것은 1970년 4월 30일.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1970년 12월 21일. 근면 성실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북계 측이 요구한 이모모 그리고 신정복은 이북에 연고자가 없으며 검거 후 조기에 사상 전향하여 남한의 가족들과 긴밀히 접촉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출신지에 관계없이 전향한 좌익수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지난 훈령에 준하여 절대 인도 불가하다. 이렇게 딱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담이 중대한 국면에 서게 되는 것은 국제정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1978년 12월부터 이 베트남과 북한이 사이가 틀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때 베트남이 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979년 1월 12일자 북한 노동신문이 사설에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과 관련하여 이렇게 성명을 발표합니다. 월남이 캄푸차의 독립과 주권을 유린했다. 월남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월남의 무력 침공은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용 추락이라고 막 명빈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베트남, 북한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간파한 우리 외교부가 났습니다.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베트남 측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북한 편을 들 필요가 없지 않게 됐느냐. 두 나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베트남이 북한 편 들어가지고 세 사람을 계속 응용할 필요가 있느냐.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21명 명단을 북한이 일찌감치 남파 간첩, 제일동포 간첩 정도로 데려가겠다고 했으면 우리 쪽은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영복 씨든 남한 출신 이른바 김일성주의자들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진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잘 됐어요.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드디어 우리 정부가 하나 중요한 채널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한 회담 북한하고 할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9년 5월 23일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과 만났을 때 이제는 이 회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이때 북한이 오히려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좀 계속할 수 없느냐 하고 아주 매달립니다. 아마 이 사람들 북한에 돌아가서 숙청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신영복 씨는 북한에 보내지지 않고 그 뒤 20년형을 살고 나와서 한국에서 책도 쓰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처음처럼이라는 글도 쓰고 그것이 소주의 이름도 되고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박정희 정부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원칙을 지킨 덕분입니다. 만약 신영복 씨가 북한에 갔더라면 마음대로 글 쓰고 발언을 하고 존경받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이 회담은 또 어떻게 되었느냐? 이때 우리 정부가 잡은 중요한 채널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 아이젠버그는 아시아에서 활동한 이념을 넘어서 활동한 아주 발이 넓은 유대인 상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외국 차관을 끌어들일 실력이 없을 때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다소 이율은 높지만은 차관을 끌어다 주고 턴키 베이스로 기관산업 건설에 외자를 알선하는 등 그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역대 정권, 이승만, 박정희 정권과 매우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미스터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김재규 정보부장을 만나가지고 이대용 공사 등 3명의 한국 외교관을 서울에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 대신에 우리 사업을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공짜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약속을 합니다.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해가지고 사울 아이젠버그를 통한 협상을 맡게 됩니다. 이걸 정보부가 주관하는데 이때 김재규 정보부장이 이 일을 맡긴 사람이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장이 되었던 이종찬 씨입니다. 이종찬 씨가 당시 국제정보국 과장이었어요. 이분한테 이 공작을 맡깁니다. 그래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11.6 사건이 났습니다. 11.6 사건으로서 김재규는 그냥 구속이 되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지휘탑이 사라지니까 이 이종찬 과장이 진행하는 이 구출 공작이 잠시 주춤해집니다. 그러다가 12.12 사건이 나고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이 실권을 쥐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좀 사태가 잠잠해지고 이제 전두환 장군이 권력의 핵심에 있다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된다. 이종찬 과장이 전두환 사령관을 만나서 저간에 있었던 이 비밀 공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김재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재규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환 장군이 김재규는 만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김재규의 비서실장 김갑수 장군이 보관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받아서 이종찬 씨한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작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드디어 1980년 4월 12일 아이젠버그의 개인 전용기를 타고 이대용, 안희환, 서병호 세 사람이 5년여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스웨덴 외무부 차관 그리고 차관이 이 공사 일행을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아이젠버그 회사의 하노이 지사장이 이 구출 공작의 실무를 또 맡았습니다. 우리는 21명을 보내주지 않고 한 명도 보내주지 않고 세 사람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아이젠버그라는 이 마크의 인물 덕분이었습니다. 이 신용복 씨는 1989년에 출소한 다음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통일혁명당은 과장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 조작된 거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 자기는 통일혁명당에 대해서 잘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조사도 있고 더구나 아무도 통일혁명당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뭐 과거사 조사 항목에 넣지도 않습니다. 통일혁명당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주범인 김종태의 이름이 평양에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신용복 씨와 이대용 공사, 말하자면 애국자와 반국가 행위자를 맞바꾸려고 하는 공작이 북한의 공작이 좌절된 과정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세 사람의 애국자를 살려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박정희 정부는 아주 광범위한 외교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견지를 해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해도 북한 베이스에 넘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적 협상에서 북한을 이겼다. 왜냐하면 21명을 보내주지 않고 세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김일성이가 신영복을 그렇게 집요하게 데리고 가려고 했느냐 하는 것은 김일성의 대남 공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무렵입니다. 바로 1977년에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만나는데 김일성이가 호네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한에서 남조선이라고 했겠죠. 남조선에서 민주화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공작을 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가 되기만 하면은 설사 반공주의자가 권력을 잡아도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그 민주화의 분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남 적화 공작을 벌리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민주화만 되면은 그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좌익 세력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도록 만들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김일성의 전략이 맞았습니다. 즉 1980년대에 한국이 민주화 운동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을 때 북한은 학생운동권 세력 속에서 주사파를 길러냈습니다. 주사파. 민족이란 이름으로 민족 해방을 내세운 민족주의자로 위장한 그리고 민주투사로 위장한 민주와 민주란 두 말로 자신들의 정체, 김일성주의자의 정체를 은폐하고 자신들이 민주투사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해가지고 학생운동권 속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 운동권의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사회로 나가서 정치권으로 여러 사회단체 속으로 진출을 해서 지금은 한국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 있다라고 야당이 계속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김문수, 박관용, 홍준표 같은 사람이 비판을 해도 이 정권은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을 때 신용복의 사상은 뭐냐?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대로 김일성주의다. 김일성이가 가장 아꼈던 남한의 좌익 혁명가가 신용복이었다 하는 사실을 신용복을 꼭 데려가야 되겠다고 집요하게 회담에 임했던 북한 대표의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